회사 앞에 검은색 벤츠 6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찾는 사람은 평범한 중소기업 비서 정서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는 강남역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숙자에게 월세 낼 돈 50만 원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의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퇴근 시간 강남역 2호선 환승통로는 지옥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내는 날카로운 쇠 긁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수천 명의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나서 멈춰 있었고 계단에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서윤은 한쪽 구두 굽이 부러진 채로 절뚝거리며 승강장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발이 아팠어요. 아침부터 회의실 예약이 꼬여서 3시간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승강장 끝 벽에 기대어 있던 노인이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낡고 때가 묻은 회색 코트는 여기저기 해진 부분이 보였고 소매 끝은 너덜너덜했어요. 벗겨진 모자 아래로 드러난 하얀 머리는 몇 달은 깎지 않은 듯 부스스했죠.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멀찍이 피해 지나갔죠.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이랬을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구경만 했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부러진 굽 때문에 뛰다시피 절뚝거리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 노인의 머리를 살짝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옆으로 눕혀 혹시 모를 구토에 대비했죠. 손등에는 굳은 살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거친 손에서 고급 향수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습니다. 착각인가 싶을 정도로 미세했지만요. 영무원 호출 버튼은 저 멀리 반대편에 있었고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는 순간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병원은 됐소.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텅 빈 지갑을 꺼내 보이며 쓴웃음을 지었죠. 지갑을 잃어버렸소. 택시도 못 타고.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교통카드를 확인해 보니 잔액은 0원이었어요. 현금 지갑을 열어보니 5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보태려고 모아둔 돈이었죠. 택시비, 병원비, 식비까지 계산하니 최소 50만 원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돈을 꺼내 봉투에 담았어요. 5만 원짜리 10장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돌려받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만이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병원 꼭 가세요. 택시를 잡아 노인을 태우면서 기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응급실까지만 부탁드려요. 어르신이 무사히 도착하시게요. 자신의 연락처는 적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노인이 봉투를 쥐는 순간 서윤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만년필 클립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만년필이었죠. 노인의 눈빛이 번쩍 빛났어요. 무언가를 알아본 듯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떠나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저런 호구가 있네. 노숙자한테 50만 원이라니. 맞은편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죠. 그래도 착하네.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저런 애가 어디 있어. 서유는 그 말들을 뒤로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부러진 굽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고통스러웠어요. 찬바람이 불어와 목도리를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빨간 딱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전기요금 독촉장, 월세 연체 안내문. 원룸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머니가 아침에 싸준 식빵 반쪽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오늘 늦어서 미안. 내일 만나자. 오늘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도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 모퉁이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서유는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빵 반쪽마저 아껴야 했죠. 그날 밤 서유는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만년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 만년필, 서윤이 지금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유품이었죠.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단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도운 그 노인이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기를, 따뜻한 밥을 드셨기를 바라며 다시 눈을 감았죠. 아침 8시 30분, 서유는 중소기업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해외 거래처가 꽤 있어서 바쁜 편이었죠. 비서 데스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예약이 2건, 화상회의가 오후 3시에 하나 잡혀 있었어요. 커피 머신에서 나는 고장 신호음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서유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였죠. 기계 뒤편을 열어 필터를 교체하고 물통을 비워서 다시 채웠습니다. 손에 커피 가루가 묻었지만 닦을 시간도 없이 팩스기로 달려갔어요. 해외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가 계속 오류를 일으켰거든요. 정비서, 종이값 좀 아껴요. 이번 달 사무용품 예산 벌써 초과했어요. 사장님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소탈한 분이었지만 회사 운영비에는 민감했죠. 서유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팩스 재전송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동료 주임이 다가왔어요. 35살의 미혼 여성으로 서윤과는 입사 동기였죠. 요즘 얼굴이 밝은데 좋은 일 있어? 서윤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도연 생각을 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저 6개월 전 북한산 등산로에서 우연히 만난 후로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죠. 12시 정각, 서유는 성수동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연과의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에 2-3번 만나지만 매번 설레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도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브랜드 로고가 없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면서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도연이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팩스기랑 씨름했어. 해외 거래처 서류 보내는데 계속 오류가 나서. 도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메뉴를 건넸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자 도연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카드를 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죠. 절제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서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정리할 게 조금 남았어. 도연의 말에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한다는 건 결혼을 생각한다는 뜻이었죠. 기쁘면서도 불안했어요. 정리할 게 뭘까? 언제쯤이면 될까? 도연은 정확한 시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천천히 해도 돼. 나도 준비가 필요하니까. 서윤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도연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카페를 나서는데 옆 골목에 검은 세단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어제 집 앞에서 본 차와 비슷해 보였지만 서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이야 흔하니까요. 오후 5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오늘 소보로빵이 다 팔렸어. 동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작은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에게 빵이 잘 팔리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서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잘 됐네, 엄마. 몸은 괜찮고? 그럼 멀쩡하지. 너나 밥 잘 챙겨 먹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하나였죠. 노트를 펼치니 반듯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어요. 보고 메모는 항상 세 줄로. 간단하지만 질서정연한 기록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셨는데 늘 이런 원칙을 지키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서윤도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방법을 쓰곤 했습니다. 밤 9시 서윤은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정중하게 물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아침에 지하철역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가는 길을 묻는데 왜 아침 출근길을 묻는 걸까요? 서윤은 불안감을 느끼며 모른다고 대답하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남자는 휴대폰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까 그 검은 세단이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마치 뭔가를 살피듯이 움직였죠. 서윤은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한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 왜 검은 차가 계속 보이는지, 그 남자는 왜 출근길을 물었는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휴대폰을 들어 도연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착각이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저녁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서윤은 퇴근 후 지하철역 앞에서 도연의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 오늘도 못 만날 것 같아. 갑자기 사내 보고가 생겨서. 서윤은 실망감을 숨기고 밝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빠. 일이 먼저야.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혼자 김밥 천국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도연과 만난 지 6개월, 점점 취소되는 약속이 많아지고 있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로비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도연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구두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로퍼였는데 정확히 서윤이 신는 사이즈였죠.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굽 부러진 거 미안해서 편하게 신어. 서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구두굽이 부러진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이런 세심함 때문에 도연을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주말 저녁 드디어 도연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김치찌개 집에서였죠. 허름한 가게였지만 맛은 일품이었어요. 도연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처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체면을 중시해. 아버진 말이 적으셔. 가족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든 채로 가만히 들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거든요. 부모님이 걱정이야? 조금. 내가 하는 선택을 항상 의심하시거든. 서윤은 도연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통화 안 받더니 여기 있었네? 우아하지만 칼날 같은 말투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변호사, 왜 여기 있어? 박다혜라는 여자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 서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연이 서윤을 소개하기 전에 다혜가 먼저 말했어요. 새로 사귀는 분인가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급을 묻는 듯한 그 말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떳떳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남대 나왔습니다. 다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죠. 아, 그래요? 도연이 다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혜, 우린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다혜의 표정에 집요함이 스쳤어요. 끝났다니 우리 집에서는 못 들었는데? 오빠 어머니도 아직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던데. 서윤은 상황이 불편했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다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정서윤입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다혜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빠 부모님은 아시나요?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말씀드릴 거야. 박 변호사는 이제 그만 가줘. 다혜는 한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돌아섰어요. 가면서 한마디 던졌죠. 후회할 거예요. 둘 다. 다혜가 사라진 후 도연과 서윤은 한참 말없이 걸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던 게 있어. 다혜는 우리 집에서 정해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난 거절했고.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어요. 도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이 서윤을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오늘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내일 다 설명할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세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그 검은 세단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휴대폰 위치 공유 기능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한 불안감만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연을 사랑하지만 그의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해준 사람, 어머니의 전화,
가해의 위협. 모든 게 서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서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랑한다면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월요일 오후 2시 서윤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품이 있었어요. 정서윤 씨죠? 전 강도연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라니. 준비도 없이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네, 시간 맞춰드리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서윤이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거대한 꽃 장식이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서윤은 자신의 낡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최미령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와 정장 차림이 완벽했죠. 서윤이 다가가자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평가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미령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시죠? 외국어는 몇 개나 하시고요? 경력은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남대 경영학과 졸업했고 영어는 업무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3년째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집안에서 파트너란 서로의 브랜드를 의미해요. 도연이 아버지는 해성그룹 회장이시고 저는 의사 집안 출신이죠. 정 씨는 우리와 어울리는 배경이 있나요? 서윤의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전 실무를 오래 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신뢰를 만들겠습니다. 정중하지만 흔들림 없는 대답이었어요. 미령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도연이가 정신 차리길 바라요. 감정은 오래가지 않죠. 미령이 떠난 후 서윤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인사팀에 익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거래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법률 용어로 정교하게 작성된 문장들이었어요. 박다혜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서윤을 불렀어요. 정비서, 이런 메일이 왔는데 나는 자네를 믿고 싶네. 하지만 외부 감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당분간 업무를 분리해야 할 것 같아. 서윤은 억울했지만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비서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조용해 보였는데 뒤가 구린가? 점심시간 서윤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죠. 오빠, 들었어. 우리 엄마가 만났다면서?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리 시간을 좀 줘. 엄마도 회사도 다 해결할게. 서윤은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지만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종이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도연의 세계가 너무 거대해서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퇴근길 또 그 검은 SUV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왔어요. 서윤은 휴대폰 위치 공유 기능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 막막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고리가 이상했어요.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SUV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연의 어머니, 박다혜, 회사의 의심, 검은 차의 감시,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은 이런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꼭 지킬게. 서윤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도연을 믿기로 했어요. 사랑한다면 함께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5시 전화벨 소리에 서윤이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가게가. 누가 유리창을 깨뜨렸어. 서윤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빵가게에 도착하니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롤링도어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 보고 들러붙는다. 어머니는 망치를 들고 유리 조각을 치우고 계셨어요.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망치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안에 들어가 있어. 서윤은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사건 번호를 받았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나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요 며칠 낯선 차가 새벽마다 서 있더라고. 검은색 SUV였어.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던 그 차가 어머니 가게까지 건드린 걸까요? 상가 사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했고 서윤이 직접 USB에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사건 번호와 함께 봉투에 넣어 보관했어요.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윤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주임이 다가왔습니다. 정비서 공금유용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설마 진짜는 아니지? 서윤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서윤을 피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려 하면 슬쩍 일어나 다른 자리로 옮겼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미안해, 저번에 말하려다 못했는데 박다혜에 대해 설명할게.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다혜는 우리 집에서 정해준 사람이었어. 양쪽 집안이 사업관계로 엮여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정해진 사이였는데 내가 거절했어. 하지만 양쪽 집안에서는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어.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해진 사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너와 헤어지고 박다혜와 다시 만나라고 압박하고 있어. 체면 문제라면서. 오빠가 힘들면. 아니야. 나는 내 선택을 지킬 거야. 절차상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혼자 울었습니다. 도연의 집안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았어요. 정해진 약혼자가 있었다니. 자신이 그 사이에 끼어든 사람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박다혜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말은 날카로웠어요. 이제 알았겠지? 도연 오빠와 나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사이야. 넌 잠깐 스쳐가는 사람일 뿐이야. 서윤은 으스러지는 마음을 꾹 참고 정색했습니다. 그건 도연 오빠와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다혜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넌 도연 오빠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넌 모를 거야. 밤, 서윤은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다.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모카본을 굽고 계셨어요. 달콤한 커피 향이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유는 어머니 옆에서 반죽을 함께 치댔어요. 이 냄새만은 아무도 떼어갈 수 없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어도 낙서를 당했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빵을 구우셨어요. 그 모습에 서유는 힘을 얻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내일 시간 있어? 이제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고 싶어.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연이 숨기고 있던 것들을 모두 말해줄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 그 검은 SUV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커튼을 활짝 열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는 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듯이. 그날 밤 서윤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내일 도연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랐지만 서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함께 맞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월요일 아침 사장님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난감해 보였어요. 정비서, 창고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 외부 감사 대비해서 옛날 서류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아무도 하려고 안 해서. 창고는 회사 지하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2009년 결제 서류, 구매품 위서, 회계장부, 10년도 넘은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노트를 꺼내 분류 기준을 적었습니다. 연도별로 파란색, 부서별로 노란색, 지출 항목별로 초록색 포스트잇을 붙이기로 했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건 아버지에게 배운 습관이었어요.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니 전표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자물쇠라는 명목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신처는 다른 회사들이었지만 이름이 비슷했어요. 제일 컨설팅, 제일 어드바이저, 제일 파트너스. 뭔가 수상했죠. 더 이상한 건 메모였습니다. 별표, 점, 세모가 섞인 특이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노트에서 본 것과 똑같은 체계였거든요. 세 줄로 요약하고 중요도에 따라 기호를 붙이는 방식이었죠. 서유는 휴대폰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내부 정보를 사진으로 찍는 건 위험했어요. 대신 노트에 세 줄로 요약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문료 월 3천만 원 고정지출 수신법인 12개, 모두 비슷한 이름 결제자 강태현 전문 최종 승인자 불명확. 점심시간이 되자 서유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의 눈이었죠. 오후에 다시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2010년 박스를 열었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적힌 계약서였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성그룹이라니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인가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회장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비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정말로 익숙했습니다. 정민수, 서윤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박스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혜성그룹 회장의 비서였다니. 어머니는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리스트 정리 완료했습니다.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발견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장님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비서가 이런 일도 자원해서 해주니 믿음이 가네. 집으로 가는 길 서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혜성그룹의 관계, 이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그 노인.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밤, 도연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도연의 세계를 흔들 수도 있는 정보였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서유는 아버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진실은 종이에 남는다. 거짓은 말로 사라진다. 서유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창고에서 더 많은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또 그 검은 SUV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서유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 서유는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틀었습니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속보입니다. 혜성그룹 윤태성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혜성그룹이라니. 어제 창고에서 본 그 회사였어요. 아버지가 일했던 곳이고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던 바로 그 회사였죠. 뉴스 화면에는 혜성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재벌은 다 도둑이라는 말부터 구속시켜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다양했죠.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표정도 어두웠죠. 혜성그룹은 우리 회사와도 거래가 있었으니까요. 혜성그룹이 무너지면 우리도 타격이 클 텐데. 동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창고에서 본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자물쇠 명목의 이상한 자금 흐름, 강태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들. 이 모든 게 지금 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 뉴스 속보가 떴어요. 혜성그룹 사내망에 외부 커뮤니케이션 금지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최미령 여사와 박다혜 변호사가 위기관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미령과 박다혜라니. 도연의 어머니와 그 여자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잠깐, 도연의 어머니가 왜 혜성그룹 위기관리에 나서는 걸까요? 오후에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서류 배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서유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장님께 자물쇠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창고 보안이 좀 걱정되네요. 자물쇠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비서 말이 맞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심해야지.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오빠.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서 이사회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어. 서유는 도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겠죠. 밤 빵가게에서 어머니를 도와 포장마차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에 새로운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서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가게 잠시 쉬자.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빵은 매일 구워야 맛있단다.
쉬면 손님들이 실망해. 집에 돌아와서 서윤은 아버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의심되면 세 줄로 압축해 올려라. 서윤은 오늘 본 것들을 세 줄로 정리했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의 위기, 창고 서류의 변화, 그리고 강태현이라는 이름.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SUV가 여전히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힘내. 모든 일은 다 지나갈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3시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부 고발 가이드를 검색했어요. 합법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꼼꼼히 읽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도 찾아봤죠.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혜성그룹 홈페이지에서 감사팀 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익명 정리자라는 이름으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자물쇠 흐름과 주가 변동이 일치하는 시점들을 간략히 정리했어요. 구체적인 증거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자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회사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서윤을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회사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자는 명함도 주지 않은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당신이 가진 자료 조용히 없던 일로 하면 보상하겠습니다. 5천만 원 어떻습니까? 서윤의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강태현 측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법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단호한 거절에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후회할 겁니다. 남자가 떠난 후 서윤은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제안 내용까지 상세히 적었어요.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이상했습니다. 비밀번호 버튼에 붙여둔 투명 스티커가 살짝 찢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눌러본 흔적이었죠. 서윤은 즉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현관문에 침입시도 흔적이 있어요. 순찰 좀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사건 번호를 알려주며 순찰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서윤은 그날 밤 의자로 현관문을 막아두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쓰다가 지웠어요. 글을 더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노트를 꺼내 딱 한 장으로 요약을 만들었어요. 자물쇠, 페이퍼 컴퍼니, 강태현. 서술형 문장이 아닌 핵심 키워드와 날짜만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세 줄 규칙을 따랐죠. 2015년 3월부터 2019년 12월 월 3천만 원 자문료 제일컨설팅 외 12개 유령회사 결제자 강태현 최종 승인 불명. 퇴근 후 빵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윤아, 오늘은 일찍 왔네? 서윤은 카운터 아래 비밀 공간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요약 종이를 넣었어요. 원본과 사본 2장을 따로 보관했죠. 엄마, 이건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 종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어요. 내가 가진 종이 내놔.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녹취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경고하는데 계속 그러면 너도 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서윤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했어요. 녹취 파일도 있다고 말했죠.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SUV가 여전히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노트를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매수 시도, 침입 흔적, 협박 전화. 모든 게 서윤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무슨 일 있어? 걱정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빠가 보고 싶어서. 서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연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버티면 됐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서윤이 잠에서 깼습니다. 서윤아, 가게가 엉망이 됐어. 서윤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뛰어나갔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어머니께 전화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빵가게 앞에 도착하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유리창 앞에는 시멘트 덩어리와 철근 같은 폐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괜찮아, 엄마. 내가 다 처리할게. 서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의 파손 상태, 바닥에 널브러진 폐자재들, 시간을 표시한 휴대폰 화면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빵가게가 훼손됐어요. 사건 번호 좀 발급해 주세요.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나와서 도와주셨어요. 어젯밤에 검은 SUV가 여기 서 있었어요. CCTV에 찍혔을 거예요. 서윤은 상가 사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USB에 영상을 복사하고 사건 번호와 함께 봉투에 넣어 보관했어요. 증거는 확실하게 남겨야 했으니까요. 오전에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 이상한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재벌 2세와 평범녀의 금전관계라는 제목의 찌라시성 기사였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서윤을 가리키는 게 분명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윤을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니 아무도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목이 메어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죠. 사장님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정비서, 나는 자네를 끝까지 믿고 싶네. 하지만 외부 감사가 연장됐어. 이해해주게.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도연이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관계를 공식화하자.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도연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서윤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은 오빠 아버지 일이 더 중요해. 오빠 평판도 생각해야 하고. 도연이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골목에서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즉시 뛰어가 추적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이제 사진까지 찍혔어. 내일이면 또 기사가 나올 거야. 서유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집에 돌아와서 서유는 대학 동기인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명예훼손 고소장 초안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유포되면 바로 고소할 준비를 마쳤죠. 밤 11시 박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서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유는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SUV가 여전히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서유는 노트를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훼손, 찌라시 기사, 사진 촬영. 모든 게 조직적인 압박이었어요. 하지만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힘내. 엄마는 괜찮아. 서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가면 더 맑은 하늘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유는 다시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된 박스를 열어봤어요. 2010년도 서류들 사이에서 특별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의 친필 메모들이었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에 적힌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회계 길이, 점을 찍는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세 줄로 요약하는 방식이 아버지 노트와 똑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점심시간 서유는 회사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60대 후반의 경비 아저씨는 이 건물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죠. 아저씨, 혹시 혜성그룹 회장님 아세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옛날에 여기 자주 오셨어. 우리 사장님이랑 거래가 있었거든. 회장님은 특이하셔서 보고서도 늘 세 줄만 보셨어. 더 길면 다시 쓰라고 하셨지.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 줄 규칙, 이건 분명 아버지가 회장에게 배운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윤은 휴대폰 배경화면을 켰습니다. 아버지 만년필 사진을 확대했어요. 클립 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작아서 읽지 못했던 것이었죠. 최대한 확대하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혜성 창립 정신. 서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만년필은 혜성그룹 초창기 임직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그 노인이 이 만년필을 알아본 듯한 눈빛을 보였던 것도 기억났어요. 서유는 노트를 꺼내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자물료가 나간 시점, 주가가 변동한 시점, 그리고 강태현이 결제한 문서들. 모든 게 하나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녁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어요. 내가 가진 종이 내놔. 또 그 협박 전화였습니다. 서유는 침착하게 녹취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협박은 범죄예요.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안 내놓으면 내 가족이 위험할 거야. 전화가 끊긴 후 서유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파일과 함께 추가 신고를 접수했어요. 서유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모 집에서 주무세요. 며칠만 그러면 돼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빵가게 수리하는 동안 쉬시라고요. 어머니를 친지 집으로 모셔다 드린 후 서유는 빵가게로 갔습니다. 문에 종이를 붙였어요. 내일은 더 맛있게 돌아옵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서윤의 각오가 담겨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서윤은 창밖을 봤어요. 검은 SUV가 여전히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초조해 보였어요. 계속 엔진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만년필이 모든 열쇠였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그 노인, 아니 혜성그룹 회장이 이 만년필을 알아본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노트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아버지는 혜성그룹 첫 비서였다. 회장은 그날 나를 알아봤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서윤은 노트를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직접 혜성그룹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익명으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내일 모든 게 끝날 거야. 믿고 기다려줘.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난 늘 내 편이야.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해가 뜨기를 기다렸어요. 토요일 아침 서윤은 회사 사내망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뜬 공지사항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혜성그룹 윤태성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임박. 직원들의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충격과 불안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죠. 우리 회사도 혜성그룹과 거래가 있었으니 모두가 걱정하는 게 당연했어요. 오전 10시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랑 크게 싸웠어.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는 왜 사람을 숫자로만 봐? 너를 학벌과 배경으로만 평가하고. 난 그런 게 싫어. 전화 너머로 미령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눈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말이 마음에 닿은 것 같았죠. 점심 무렵 박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물러나세요. 서윤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전 이미 변호사 상담 예약을 완료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도 서윤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회사에 갔더니 창고 자물쇠에 긁힌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열려고 시도한 게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사장님께 보고했어요. 자물쇠가 손상됐어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 일부를 사내 금고로 옮기기로 했어요. 서윤도 자신이 정리한 메모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은 가방을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증거가 든 가방, 다른 하나는 빈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장으로 요약한 종이를 봉투에 넣어 진짜 가방에 넣었죠. 택시를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추적당할 수 있었어요. 대신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2호선에서 4호선으로 다시 버스로 갈아타며 복잡한 경로를 택했어요. 이동하면서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회장을 만나서 건네겠다. 익명으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회장이 그날 지하철에서 자신을 기억한다면 분명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밤 9시 집에 도착한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SUV가 여전히 있었지만 이번엔 2대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들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걸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노트를 펼쳐 내일 일정을 정리했어요. 아침 일찍 혜성그룹 본사로 가서 회장을 만나 증거를 전달하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계획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내일 아침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걱정돼. 조심해.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도연의 아버지가 누명을 벗고 진짜 범인이 밝혀질 겁니다. 잠들기 전 서윤은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딸의 용기를 응원하는 것 같았죠. 아빠, 내일 아빠가 일했던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진실을 전할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고 새벽이 오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 8시 55분, 서윤은 회사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지만 창고 정리를 마무리하러 나온 것이었죠. 그때 갑자기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검은색 벤츠 6대가 일렬로 회사 앞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영화 찍나? 대통령이라도 오시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벤츠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건물 입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어요.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 바로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의 반듯한 자세,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었죠.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정서윤 씨, 회장님이 지금 바로 뵙자고 하십니다.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가방에 든 증거 서류를 꼭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층 로비에 마련된 임시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노인, 아니 윤태성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만년필을 서윤에게 건넸어요. 이거 알아보겠나? 서윤이 만년필을 받아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만년필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그날 50만 원, 내 평생 가장 값진 돈이었네. 자네 아버지가 내 첫 비서였지. 그 만년필 클립을 보고 알아봤어. 서윤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방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강도연이었습니다. 서윤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도연이 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숨기려 한 게 아니라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미안해. 도연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미령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없는 비서가 우리 집 며느리? 상식 밖이야. 미령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흐름이 진짜입니다. 회장님을 노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회장이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자물쇠, 페이퍼 컴퍼니, 강태연. 세 줄로 정리된 핵심이었죠. 회장의 눈빛이 급변했어요. 법무팀, 감사팀, 재무팀 지금 당장 소집해. 회장의 목소리가 건물을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로 나오자 박다혜가 서윤을 가로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 사람 위험합니다. 회사 기밀을 빼돌렸어요. 다혜가 고소 서류를 흔들었지만 법무팀장이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 그 자료는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합니다. 오히려 역고소 대상이에요. 다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령의 얼굴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조롱에서 경계로, 그리고 혹시 모를 불안으로 바뀌었죠. 서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세 줄의 규칙이 회장을 구하게 될 거예요. 회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자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진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비공개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성그룹 회장실 옆 특별회의실에는 윤태성 회장을 비롯해 법무팀장, 감사팀장, 재무팀장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서윤이 건넨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죠. 재무팀장이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히 나타났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윤의 메모와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놀랍습니다. 자물료가 나간 날짜와 주가 변동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건 회장님 무관을 입증할 스모킹건입니다. 오히려 강태현 전무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도연이 즉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내부 통제팀 전원 소집하세요. 외부 포렌식 팀도 지금 당장 투입합니다. 몇 분 후 IT 전문가들이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전산 로그와 USB 반출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다혜가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법률 대리를 맡겠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하니까.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어요. 박 변호사, 그간 강태영과의 접촉 기록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미령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내가 이걸 다 찾아낸 거야?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없다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아들과 남편을 구한 것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보안팀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문에서 강태현 전무 측 임무를 제지했습니다. 도주하려다 붙잡혔어요. 보안팀장이 증거품을 가져왔습니다. 가명으로 만든 휴대폰 여러 개와 USB가 있었어요. USB 안에는 조작된 문서들이 가득했죠. 감사팀장이 USB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배임입니다. 강태현이 회사 돈을 빼돌려 주가를 조작한 거예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신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속보가 터졌습니다. 해성그룹 윤태성 회장 구속영장 기각. 강태현 전무 긴급 체포. 회사 사내망에는 환호성이 터졌어요. 직원들의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주가도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서윤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어요. 도연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이제 끝났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미령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정서윤 씨, 내가 틀렸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했네요. 짧은 인정이었지만 미령으로서는 큰 양보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밤이 되자 회장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서윤 양, 자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딸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어받았으니.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진실의 방에서 모든 거짓이 벗겨졌습니다. 강태현의 덫은 완전히 무너졌고 서윤이 만든 세 줄의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해성그룹 대회의실에는 200여 명의 임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술렁이던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회장의 얼굴은 지난주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부로 강태현 전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외부 포렌식 팀이 확인한 결과 자금 유용은 전적으로 강태현 라인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의 표정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주가도 개장과 동시에 5% 이상 반등했죠. 회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회장은 서윤을 비서실로 불렀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어요. 거기엔 젊은 시절의 회장과 한 청년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정민수, 내 첫 비서였지.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서류를 가져왔을 때 딱 세 줄로 정리해 왔더군. 핵심만 간결하게. 그때 나도 그 방법을 배웠어.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거야.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서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내 옆자리를 내가 지켜다오.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 인수인계부터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절차를 지켜야 하니까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의 성실함이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최미령이 서윤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처음 만났던 그 라운지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미령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어요. 차가움 대신 미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사과와 인정, 그리고 받아들임이 섞여 있었죠.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미령의 눈가가 살짝 떨렸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식사를 하며 미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어머니는 빵가게를 하신다고 들었어. 맛있다던데? 서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특히 소보루빵이 인기예요. 동네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요.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 도연이도 빵을 좋아하거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오후 박다혜가 혜성그룹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없었어요. 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녀는 서윤과 마주쳤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요. 저녁 6시 도연이 가족 모임에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임원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정서윤은 나의 사람입니다. 곧 정식으로 약혼할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몇몇이 수군거렸지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 박수를 쳤어요. 파혼건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밤 서윤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현관문과 좁은 복도가 여전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대표님이었습니다. 정비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자리는 항상 비워둘게.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걸 새삼 느꼈죠. 창밖을 보니 검은 SUV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감시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밝혀진다. 용기는 보상받는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다. 세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대로요. 서윤은 노트를 덮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혜성그룹 회장 비서로서 그리고 도연의 약혼자로서 말이죠. 6개월 후 토요일 오전 10시 혜성그룹 본사 최상층 연회장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요. 앞으로도 자주 빵가게 도우러 갈게요. 결혼식장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혜성그룹 임직원들, 거래처 관계자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서윤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끝에는 도연이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죠. 줄에는 윤태성 회장이 직접 섰습니다.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윤이 아버지 정민수 씨는 내 첫 비서였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이제 내 며느리가 되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내 아내가 됐네. 평생 지켜줄게. 미령이 단상에 올라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뻐.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앞으로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줄게. 피로연이 시작되자 서윤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한때 서윤을 의심했던 사장님도 미안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죠. 정비서, 아니 이제 강부인이구나. 그때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축하해. 저녁이 되자 서윤과 도연은 빵가게로 갔습니다. 웨딩드레스 위에 앞치마를 두른 서윤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아이고, 재벌 며느리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동네 빵집 딸이네. 서유는 직접 구운 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도연도 팔을 걷어붙이고 빵 포장을 도왔어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비닐봉지를 묶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정겨웠죠. 1년 후 서윤과 도연의 집은 매주 일요일마다 대가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미령이 서윤의 어머니에게 빵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반죽은 왜 이렇게 쫄깃해요? 온도가 중요해요. 사람 체온만큼 따뜻해야 빵도 살아나죠.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말했어요. 언제쯤 손자 소식 들을 수 있을까?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좋은 소식 전할게요. 서유는 여전히 혜성그룹 회장 비서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회장실에서 만년필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세 줄로 정리된 간결한 문장들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갔죠. 서윤아,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너도 훌륭한 비서야. 내가 은퇴해도 다음 회장을 잘 보좌해줘. 회장의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강태현 사건 이후로 서윤의 판단력을 누구보다 믿었으니까요. 주말이면 부부는 함께 빵가게를 도왔습니다. 도연이 밀가루를 나르고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감탄했죠. 재벌 사위가 이렇게 성실하다니 정말 보기 좋아.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로 오늘의 생각을 적었어요. 진심은 돌아온다. 선한 마음은 복이 된다.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도연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이었죠. 서유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3개월 후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날 예정이었죠. 내일 도연과 부모님들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령이었습니다. 서윤아, 내일 점심 같이 먹자. 백화점에 며느리 선물 좀 사주고 싶어? 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선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도움이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보셨습니다. 월세 낼 돈까지 선뜻 내어준 서윤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진심은 반드시 그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오해받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인생 후반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가족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서윤과 도현 그리고 냉정했던 시어머니까지도 결국 진정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을 수 없는 은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친절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